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한 말은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하신 축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네 마누라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곁들이셨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도 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팥뿌리가 되기도 전에 염색을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남의 편이 남편도 마누라 편이 되라는 말씀도 눈꺼만큼도 마음에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하시는 저희 시어머니가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제가 그 속을 어찌 알았겠어요. 신혼여행으로 스페인을 다녀와서 한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주말이라서 남편 한낮이 되도록 늘어지게 자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별일이 없으면 그동안 부족한 잠을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오전 내내 서로 깨우지 말고 푹 자자고 남편과 의견 일치를 보았어요. 한낮이라 해도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이었고 거실 커튼도 젖히지 않은 상태라서 시간도 가늠기 어려웠어요. 아마도 그 시각이 11시가 타될 무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갑작스럽게 요란스럽게 벨 누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벨만 누른 게 아니라 문까지 두드리고 난리였어요. 저보다 먼저 잠에서 깨서 핸드폰으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이 거실로 나가서 인터폰을 확인하고서 저에게 와서 부산스럽게 호들갑을 떨었어요. 자기야, 얼른 일어나. 엄마 오셨어. 어?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이른 시각에 연락도 없이? 아니야. 지금 점심때가 다 돼간단 말이야. 얼른 문 열어드려. 뭐하고 있어? 내 말에 남편이 급히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저도 뒤따라 나가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웬일로 오셨어요?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냐? 너는 머리가 그게 뭐냐? 이제서 일어났냐?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좋은 주말 아침에 초를 치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 잠이 확 깼어요. 네, 오늘은 주말이잖아요. 미치고 한장하겠네. 아무리 주말이라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철이 좀 들어야 하지 않겠니? 별로 시어머니의 심기가 좋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인상을 팍 쓰신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엄마, 아들네 집에 오면서 연락도 없이 오세요. 왜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태극박을 한 대 주워 박으셨어요. 이 썩을 놈아. 장가를 가면 네 엄마는 없는 거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꼭 연락을 해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엄마, 그건 아니죠. 나도 결혼을 했는데 어엿한 어른이라고요. 왜 함부로 머리박을 때리고 그러세요? 왜 웃었냐고요? 뭐야? 이게 생전에 나한테 시비를 안 트더니? 네 마누라가 그렇게 시키더냐? 네 눈에는 이제 이 애미가 없어? 엄마, 왜 오자마자 화부터 내세요? 하실 말이 있어서 오신 거면 빨리 하세요. 그러더니 핸드폰을 들어 보이시며 남편에게 그랬어요. 너 이건 무엇이여? 이거라니 뭐가요? 네가 네 장모한테 보낸 톡을 왜 나한테 보낸 거요? 그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가 내민 휴대폰 속의 톡 내용을 보더니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엄마한테 보냈지? 그러자 시어머니가 또 한 번 남편의 태극박 알밤을 먹였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나한테 약 올리려고 이거 보냈냐? 이건 무엇이냐? 이제 네 엄마는 네 안중에도 없고 장모만이 있냐? 이건 뭐야? 갑작스런 시어머니 험악해진 말투와 태도에 놀라서 저도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있는 톡을 보았어요. 앞불싸. 남편이 친정엄마한테 보내려는 톡을 시어머니한테 잘못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아까 비몽사몽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엄마한테서 톡이 오자 답장으로 보낸다는 것이 시어머니께 잘못 날렸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엄마께 보내려던 톡을 시어머니께 잘못 보낸 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장모님, 제가 고르고 골라서 고른 겁니다. 장모님께는 디올 스카프가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다음번엔 제가 명품백을 하나 사드릴게요. 장모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하며 하트를 뿅뿅뿅 날렸더라고요. 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게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그러자 더 열불이 난다면서 이번엔 남편의 등짝을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세차게 때리시며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야, 네 장모는 사람이고 네 엄마는 사람이 아니여? 왜 차별하냐? 너 나한테 신혼여행을 가서 선물을 사왔냐 안 사왔냐? 이것들이 사람이 아니네. 엄마, 제가 건강기능 보조식품을 사드렸잖아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것이 선물이야? 맨날 먹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인데 그것이 시방 선물이라 하는 것이야? 그게 선물이지 아니면 뭐예요? 그래도 이것이 웃기고 자빠졌네. 명품 스카프가 돈이 얼만데 그러냐? 아이고, 불똥이 제게 떨어졌어요. 명품 스카프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며. 그런데 장모만 사다 주고 나는 뭐냐? 그리고 어이, 며느리. 사위가 장모를 챙길 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여? 제가 난감해서 뭐라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엄마, 쪼잔하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쫓아오신 거예요. 엄마는 미순이가 명품백을 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스카프 하나 사드린 게 그렇게 억울해? 뭐시여? 억울하지 안 억울하냐? 똑같이 명품 스카프를 사주던가 할 일이지.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 벌써부터 네 마누라한테 잡혀 사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두 분께 똑같이 해드리는 것이 맞는데요. 어머니도 기분이 많이 나쁘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엄마도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혼수 선물로 명품 백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사위한테서는 명품 백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춘식 씨가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오기를 부리냐? 이런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이 있나? 순식간에 제 머리 한 움큼을 잡아서 머리를 뿌리채 뽑을 형으로 쥐어뜯었으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열이 받아서 쫓아왔는데 뭐시 어째?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며 신혼여행 선물을 네 친정엄마 것만 사서 보냈냐? 남편이 놀라서 뜯어말리면서 그랬어요. 엄마한테는 건강식품을 사다 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놓으세요. 라고 하며 남편이 어찌어찌해서 제게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괜찮냐며 제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에 생채기라도 난 것이 없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마치 마귀 할멈이 환생이라도 한 듯이 또 달려들 기세였어요. 저 여시 같은 것 땜시 네가 혼이 나간 것이요. 그러자 남편이 막아서며 그랬어요. 엄마, 갱년기 우울증이라서 제가 엄마 몸에 좋은 건강식품을 비싼 돈을 주고 사드렸으면 됐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갱년기 핑계를 대고 함부로 하시면 저도 안 참아요. 아셨어요? 뭐야?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그러냐? 엄마가 내 결혼식 때 그러셨잖아요. 마누라 편을 들고 살라고요. 얼른 나가요. 내가 모시다 드릴 테니까. 라고 하며 안 가겠다는 것을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온 남편의 손에는 시어머니께 제가 혼수로 사드린 명품 백을 들고 왔어요. 자기야, 머리는 괜찮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 그런데 그건 왜 들고 왔냐? 네가 선물한 명품 백을 다시 가져왔어. 아들은 이젠 없는 셈 치라고 했으니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 그동안 들여왔던 생활비도 끊을 테니까 그리 알고 밖에 나가서 일거리나 찾으라고 했어. 이젠 엄마랑은 끝이야. 어머니가 가만히 계실 뿐이냐? 또 나를 찾아서 분풀이를 타실 텐데. 걱정 마. 또 찾아오면 이사를 가버린다고 했어. 이 명품백은 팔아서 그 돈으로 장모님께 명품백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고 왔어. 아들은 이젠 없으니까
돈 필요하다고 연락도 하지 마시라 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여러 번 신혼집에 찾아오셔서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로 여러 번 찾아오셨지만 그때마다 제가 냉담하게 했더니 더 이상 오시지는 않게 되었어요. 남편의 돈으로 생활을 하시던 시어머니가 한순간에 알거지 신세가 되시는 거는 금방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감히 며느리 머리채를 담나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아직은 60대인데 골다공증으로 고생이 심하세요. 벌써 골tur상으로 입원을 하신 지 3번째가 되었어요. 좋아하던 에어로빅이나 등산 같은 것도 못하신 지가 꽤 되었습니다. 처음 골tur상을 당한 것도 에어로빅을 하시다가 몸이 삐끗했는데 몸을 잘 못 움직였어요. 그때부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tur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동도 쉽사리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근육 손실도 만만치 않게 와서 갈수록 다리 힘이 없다 보니 자주 넘어지면서 골tur상을 쉽게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친정엄마가 골tur상을 당하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돌봐줄 사람이라곤 딸인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다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 핑계 같지만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서 제가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간병인을 사서 엄마 곁에 두는 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엄마도 불편해했었고요. 저는 저대로 퇴근 후에 엄마의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도 피곤했어요. 뼈가 잘 붙지 않아서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통원 치료를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다고 해서 벌써 이른 나이에 요양병원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엄마가 이런 저의 고생을 감안해서 다시 골tur상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엄마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에 직장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고 있던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셔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퇴원은 멀었냐? 네, 뼈가 잘 안 붙네요. 걱정이에요. 아이고, 벌써 3번째가 아니냐? 좀 날만 하면 또 굴절이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도 맨날 네 엄마한테 매달려 살 수도 없지 않니? 지금 너희들 애를 안 가는 것도 네 엄마 때문이 아니냐? 네. 그러자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셨어요. 지금 사돈집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엄마 집 말씀이세요? 그래. 지금 몇 달째 비어있을 것 아니냐? 네, 가끔씩 제가 가서 화분에 물도 주러 가곤 해요. 엄마 물건도 가지러 가니까요. 그러자 제 앞에 딱 앉으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고 그 집을 그냥 비워두느니 파는 게 어떠냐? 네? 팔다뇨. 저희 엄마는 어디로 가서 살라고요? 너 내가 모른 줄 아냐? 네가 직장도 그만뒀는데 누구 돈으로 네 엄마를 먹여 살리냐? 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다 준 돈이 아니냐? 내 아들 돈으로 병원 잔치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네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서 병원비도 충당하고 좀 좋으냐? 어머니, 병원비 문제라면 걱정 마세요. 아직 아드님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병원비는 한 푼도 안 냈으니까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불렀어요? 다셨으면 이만 가볼게요. 저 바쁜 사람이에요. 내 말 다 안 끝났다.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하냐? 남이 들으면 안 사돈이 죽을 병이라도 걸린 줄 알겠다. 그럼 얼른 말씀을 하세요. 주연이가 짝꿍이 생겼다. 지금 동거 중인데 빨리 식을 올려야겠어. 그래서 말인데 네 엄마가 살던 집을 팔아서 주연이 신혼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떠냐?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누구 집을 팔라고 하셨어요? 왜 놀라고 그래? 안 사돈이 맨날 병원에만 누워있는데 집이 무슨 필요냐?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엄마가 일당 얼마짜리 병원비를 쓰는 줄 내가 모른 줄 아냐? 내 아들 돈은 병원비 쓰지 않았다고 해도 네 돈은 돈이 아니냐? 언젠가는 다 써버리고 내 아들 돈을 쓸 게 아니냐? 그 정도는 네가 신우한테 해줘야지. 안 그러냐?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정 마음에 안 드시면
저랑 아드님이랑 이혼을 시키시던가요. 아들 돈으로 아들 장모 병원 잔치를 할까봐 두려우시면 이혼을 해드릴게요. 대신에 위자료는 두둑히 주셔야 할 거예요. 아셨어요? 라고 했어요. 뭐라 삿대질을 하시며 난리를 치는데 냅두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도 포기를 못하고 남편을 얼마나 복가되셨는지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자기야, 장모님이 계속해서 병원에 계시는데 장모님 집이 놀고 있어서 아깝긴 하잖아. 어차피 장모님이 우리랑 함께 살 팔자인 것 같은데 그럴 바엔 차라리 빨리 팔아서 장모님 병원비라도 보태는 게 어때? 뭐? 너도 우리 엄마 병원비에 네 돈이 들어갈까 봐 무섭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엄마가 자꾸 주연이 신혼집 장만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하시잖아. 지금 주연이가 동거하니까 꽤 되어가는데 그쪽 시집 쪽에서는 주연이랑 결혼을 반대한대. 그래서 아쉬운 대로 신혼집이라도 보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한다잖아. 그래서 너도 우리 엄마 집을 판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장만해주자는 거지? 나도 장모님을 내 부모라 여기고 모시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너도 내 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신경 좀 써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 하필 장모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네 동생이 신혼집을 사주겠다는 게 말이 되냐? 왜 말이 안 돼? 장모님은 우리랑 함께 살면 되잖아. 참 말은 쉽네. 그러면 내가 얼씨구나 좋아할 줄 알았어? 지금도 어머니가 네 돈으로 우리 엄마 병원 잔치를 한다고 노래를 부르시더라. 병원비 그거 얼마나 든다고. 그런데 감히 우리 엄마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사주자고 하냐? 이런 생도둑이 어디 있냐? 하여간 양심도 없네. 그렇게 해서 남편과 투말 안고 헤어졌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딱 반으로 나눠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몸만 딸랑 나가라고 해서 얼마나 열불이 났는지 모릅니다. 감정 싸움까지 번져서 이혼 소송까지 하느라 저도 참 피곤했어요. 결국 몇 푼 안 되는 위자료를 받느라 고생깨나 했지만 그만한 가치는 있더라고요. 그 후 수년이 흐른 뒤에 간간히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주변 지인들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술집에서 만난 러시아 여자와 살다가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혼인신고까지 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 시어머니는 아들 집에 팔도 못 디뎌보고 문전박대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인 며느리와 역시나 사이가 안 좋은 모양이었어요. 이제는 남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노인이 자꾸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었다가 이웃집 아주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엄마의 골다공증도 식이요법으로 많이 좋아지셔서 한나절 동안 걷기 운동으로 공원으로 산책을 하시느라 집에는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엄마가 운동을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집 앞에서 노숙자 마냥 덩그러니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셨어요. 며칠을 씻지를 못했는지 백발의 머리는 떡이 져있고 옷은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이 더럽기만 해서 엄마가 물었대요. 이봐요. 집이 어디예요? 아무리 물어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할 뿐 대답이 없어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셨어요. 파출소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였더라고요. 할머니, 여기로 또 오셨어요. 댁으로 가셔야죠.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눈치였어요. 파출소 경찰관이 그러더랍니다. 이분 이쪽으로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몇 달째 이곳에 자주 목격이 되어서 신고를 받고 파출소로 모시고 왔다고 했는데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백발의 치매 노인이 전 시어머니란 사실을요. 역변한 모습에 알 턱이 있나요? 처음에는 본인의 이름이며 아들과 딸의 이름도 기억을 했다는데 갈수록 치매 진행 속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왜 나왔는지 영문을 몰라서 오로지 생각이 나는 것이 저와 저희 엄마가 사는 집뿐이더랍니다. 갑자기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으니 오로지 기억에 남는 곳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러셨어요. 참, 그 전사돈이 안 됐더라. 몰골이 말이 아니야. 그런 치매가 있는 노인은 혼자 두면 안 되는데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뭐하냐. 다 자기 살길 바쁘다고 신경도 안 쓰나 보더라. 이젠 파출소에서 연락을 하면 짜증부터 낸다더라니까.
말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후로도 한동안 저와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몇 번 더 찾아오다가 그 이후로는 오지 않았어요. 자주 저희 집으로 온다는 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항상 건강하게 내 옆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게는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의 전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일 때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려던 무렵에 전처와 이혼을 했었어요. 아들이 사춘기 때 새엄마를 맞이한 거라서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직접 아들을 키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마다했습니다. 이미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이혼한 전체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불쌍하게도 생모의 얼굴과 추억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탓이었죠. 남편과 아들의 생모는 이혼을 한 후로 줄곧 시어머니가 키워오셨어요. 아들에게는 내가 계모라서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생모만큼 하겠어요. 자식도 낳아본 경험도 없던 제가 있지도 않은 모성 본능을 생으로 쥐어짰는다고 해도 나오지도 않을 텐데 억지로 잘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저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메꿔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게는 소중한 큰아들이 되어 있었어요. 말수도 좋고 무뚝뚝해도 저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잘 따르는 동생들에게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자타공이 누가 뭐라 해도 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20년을 제가 아들의 엄마로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저희 큰아들은 생모에 대한 기억도 하나도 없고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도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아들의 생모와 남편의 전체에 대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도 큰아들이 제가 낳은 친아들 같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아들이 생각보다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도 다 마쳤고 결혼식 날짜도 받아놨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여자가 생뚱맞게 제게 전화를 했어요. 김순옥 씨죠? 네, 누구신가요? 저는 상민이 친엄마예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이거 미친 여잔가? 상민이 친엄마는 난데 무슨 소리? 이봐요. 상민이 친엄마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상민이가 친엄마가 있고 가짜 엄마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버럭 성질부터 냈었죠. 그랬더니 더 어이가 없게도 그러더라고요. 좀 교양 있게 말하세요. 이제껏 내 아들을 그렇게 무식하게 키웠어요. 내가 상민이를 낳은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그때서야 정신이 반짝 들더라고요. 맞지. 상민이를 낳은 여자는 따로 있었지. 그런데 그게 어땠다고 이제 와서? 이봐요. 어따 대고 남의 아들을 자기가 직접 낳았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별 요상한 아줌마를 타보겠네.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동치미 국물이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지 그래요? 라고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상민이가 결혼을 하는데 엄마 노릇은 해야 하지 않나요? 그동안 내 아들을 키워준 값이라 여기고 상민이 신혼집은 내가 좀 보태서 장만해줬어요. 어때요? 이봐요. 상민이한테는 엄마는 저 하나뿐이에요. 괜시리 헷갈리게 어울리지도 않는 엄마 노릇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아들 일에 끼지 말라고 하면 상민이 아빠랑 만나서 의논하면 되겠네. 그래도 좋아요. 상민이 아빠가 아직도 날 못 잊고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 이딴 여자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협박해요? 꽉 막힌 여자라서 만나더라도 대화가 쉽지 않겠네. 알았어요. 내가 내 아들을 직접 만나서 내 아들 결혼을 챙길 테니까 당신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어요. 기분 더럽게 나빴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했습니다. 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한 번만 더 연락을 하기만 해봐. 내가 당장에 달려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줄 테니까. 알았어? 허허허, 생긴 것도 호박처럼 생겼다니만. 말하는 것도 어쩜 딱 시장바닥에서 놀던 아줌마네. 너 조심해라.
상민이 아빠가 나 좋다고 너 쫓아낼까 무섭다. 허허 라고 하며 끊었어요.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들었네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열불이 났어도 참아버렸어요. 어디서 굴러먹다가 다 키운 내 아들의 결혼에 생모라고 나타났는지 낯짝 한번 두껍다고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들의 생모라며 전화를 했었다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외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 그동안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키워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신혼집에 돈을 보태겠다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신보가 딱 계모네. 상민이가 당신 아들이 아닌 거는 맞잖아. 무슨 근거로 상민이 생모가 상민이 결혼에 관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뭐? 내가 상민이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 어쩜 말투가 그 여자랑 딱 닮았네? 내가 화를 내자 남편이 서재로 가버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속이 상했지만 저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는데 마침 상민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신혼집 장만은 저를 낳아준 엄마가 해주셨어요. 뭐? 너를 낳아준 엄마?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상견례를 할 때부터 연락이 와서 아버지랑 함께 몇 번 봤어요. 뭐?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니? 그게 뭐 얼마나 반가운 소리라고 하겠어요.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죠. 뭐? 너희 아빠는 입도 뻥끗 안 했다. 어쩜 나만 모르게 만났냐? 아들이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말 한마디도 않고 만난 사실에 무척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골 때리는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엄마, 일부러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나를 낳아준 사람이 궁금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요. 혼주석에 있는 어머니가 양보를 하셔야겠어요. 양보? 그게 무슨 말이냐? 엄마는 상철이랑 상미가 결혼을 하면 혼주석에 앉으실 수가 있지만 저를 낳아준 분은 저 하나뿐이래요. 그래서 저희 생모가 혼주석에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말문이 막혀서 버벅댔어요. 나는 네 엄마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를 낳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 너는 어땠는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내 자식으로 여겨왔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난 네 엄마야. 혼주석에 앉을 권리가 있어. 그동안 저를 키우신 건 아버지랑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신 거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거는 감사했지만 혼주석마저 욕심내지 마세요. 그건 네 아빠도 같은 생각이니? 네, 아빠도 허락을 하신 일이니까 그리 알고 계세요. 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새삼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20년 동안을 내 뼈를 갈아서 키워왔나 싶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고 허망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키워준 부모밖에 안 되는 처지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주석에 앉지도 말라면 어쩌란 말인지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위인이 아니었어요. 제겐 아군이 한 분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제가 자초지종을 다 까발려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긍대노를 하셨어요. 만드기가 시방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두루 찢어 말려놓은 게 뭔 일 땜시 그런 줄 아냐? 그것이 자기 얼굴만 믿고 한두 놈과 붙어먹은 게 아니었어. 내가 오죽하면 상민이까지 낳았는데 쫓아불었겠냐? 그건 사람이 아니어야. 너는 구경만 하고 있어잉? 시어머니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어이, 김 사장, 정미자라고 알지? 옛날에 내 아들하고 나몰래 혼인신고하고 살던 애 말일세. 응, 그 여시가 내가 그동안 손 좀 안 빠졌더니 살만한가 보네. 그년 기둥서방이 누군가 알아보고 그동안 행적을 다 불어버려. 설치지 못하게. 알았지? 그리고 제 두 손을 붙잡고 그러셨어요. 네가 그동안 상민이를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상민이가 키워준 공도 모르고 너한테 그딴 식으로 말했다니까. 내가 불러서 한마디 해야겠다. 라고 하시며 그 야심한 시각에 호출을 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까
빨리 와라이.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불렀어요. 내가 그동안 무덤까지 가서 입 딱 다물려고 작정을 했는데 안 되겠어. 차라리 천하 몸에서 태어났어도 애새끼가 무슨 죄냐 싶고 한 번 내 손주로 여기고 정을 줬는데 이거 운명이다 생각을 했었다. 상민아, 너는 네 아버지 핏줄이 아니여. 뜻밖의 말씀에 다들 놀랐어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되셨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시방 그 여신 말만 듣고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상민이가 어디를 봐서 너를 닮았냐? 내가 혹시나 해서 수도 없이 확인해봤어. 애들은 어릴 땐 혈액형도 바뀐다고 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해봤어. 그러자 상민이가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할머니, 그게 진짜예요?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니게 맞냐고요? 네가 내 품에 왔을 때 내 손자인 줄 알고 그렇게도 이쁘더라. 그런데 내 핏줄이 아니라고 해서 너를 버리면 네 엄씨한테서 배우고 자라서 네가 뭐가 될까 싶어서 내가 입 다문겨. 그것도 모르고 고생고생해서 키워준 네 엄마한테 그러면 쓰겄냐. 그러자 상민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말이 안 믿기면 둘이 나란히 가서 한번 확인해봐.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키워준 값도 모르고 그렇게 나댄 호로 자식은 내 손자가 아니까 호적에서 파버리란께. 그런 다음에 네 아비가 누구니 네 어머니한테 물어봐라잉.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야, 너 나를 또 속였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확 씹어 먹어버릴 테니까 두고 봐. 그렇게 상민이를 이뻐해주던 할머니가 상민이에게 냉담한 어조로 호적을 파가란 말에 심하게 충격을 받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돌아갔어요. 저는 상민이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참이었는데 남편도 결혼식에는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러셨고요. 결국에 상민이는 결혼식을 하기 직전에 상민이가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모는 요정집을 운영하는 집의 딸이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파혼을 당했어요. 그 뒤로 잠수를 타버려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몰랐는데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었는데 키운 정이 커서 걱정이 많았어요.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어디서든지 그걸 잊지 마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 딸의 결혼식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95년생인 내 아들과 동갑인데요. 뜻밖의 소식이었어요. 결혼 날짜는 친척부터 잡아놓은 상태였지만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아서 미리 연락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결혼을 하는 그 딸이 큰딸이었는데 벌써 결혼을 하다니 제 큰딸은 아직도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있고 제 아들은 아직도 제 밥벌이를 못해서 결혼은 아직 먼 나라의 얘기 같은데 하여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벌써 제 나이가 애들 결혼을 시킬 나이가 되었구나 싶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그러더라고요. 나도 딸을 가진 부모라도 당당하고 싶었는데 사실 자식 일이라 그런지 그러기가 쉽지만은 않더라. 그래? 무슨 일 있었는데?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살면 뭐하냐? 하나부터 10까지 시어머니가 된 사람이 내 딸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뭐? 네 딸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데? 직업이 없기를 하니 못 사는 집안도 아닌데. 그러게. 그래서 나도 결혼을 반대했어. 내 딸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집구석에는 시집을 못 보낸다고 했지.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냐? 사위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그래? 우리 라인이 예비 신랑맘 놓고 보면 당연히 좋지. 뭐 특별할 것도 없는 보통 직장인이지만 직업도 확실하고 그 정도면 라인이 짝으로는 손색이 없어. 그런데 그쪽 시어머니 된 사람은 뭐 때문에 라인이를 마음에 안 들어 해? 또 한숨을 쉬며 그러더라고요. 라연이가 키도 크고 좀 이쁜 쪽에 들잖니. 그래서 따라다닌 남자들도 좀 있었어. 그걸 가지고 투집을 잡는 거야. 얼굴은 성형을 했느냐부터 남자들 몇 명을 사귀었냐, 처녀는 맞냐. 세상에 하다못해 산부인과 함께 가서
진단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야. 혹시라도 임신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말이야. 친구는 딸의 결혼을 뜯어 말렸지만 예비 사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했어요. 그러기까지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며 집안이 시끌사끌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라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이미 결혼식 올리겠다고 확정한 마당에 뭐라 혼수를 들겠냐고요. 저 같으면 그런 집안에 제 딸을 보내놓고 하루도 발 뻗고 못 잘 바에야 절대로 결혼을 안 시킬 것 같은데요. 사람 일이란 게 그리 단순한 게 아니니까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혼을 반대를 하니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회사에 무리하게 휴가까지 써가며 여행을 떠나네 어쩌네 하며 괴로워하더니 덧 애틋해지기만 하더래요. 그 꼴도 못 보겠는데 예비 사위가 날이면 날마다 찾아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최대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며 결혼 허락을 해달라고 조르는데 할 수 없이 두 손 두 발 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단 호수 같은 거 싹 다 생략하고 신혼집도 예비 사위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장만을 할 테니 그냥 몸만 오라고 했다네요. 친구 딸도 마음 정리도 못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해서 그래 한번 잘 살아봐라 란 생각으로 결혼을 허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에서도 라연이 예비 시모와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여자가 그러더라네요. 내 아들이 혼수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걸 곧이곧대로 하진 않겠죠. 샤넬이나 에르메스 정도는 준비하세요. 그러자 그 말에 열불이 난 친구가 그 여자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며 그랬대요. 멋이 어째? 내가 미쳤냐? 이 결혼 안 한다. 라고 하자 예비 사위가 나서서 그랬다네요. 장모님, 제가 장모님께 샤넬백이나 에르메스 가방을 사드려야죠. 아무것도 해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미안하다며 정중히 사과를 하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 말은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제가 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길을 막으면 되나요? 따님을 그저 몸만 보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것도 보내지 마세요. 내 아들이 자기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라고 하며 예비 시모를 거의 강제로 끌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친구는 딸에게 이런 결혼을 꼭 해야 하냐며 난리를 쳐댔지만 이미 굳은 결심을 한 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결혼을 지키긴 하지만 영 내키지 않아서 미리 소식을 전하지 못했었다고 했어요. 에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이기겠어요. 드디어 친구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라 그런지 서로 많이 변해버린 중년의 모습에 할 말이 많았어요. 남편들끼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는 틈에 친구 중 한 명에게 혼주석에 있는 그 예비 시어머니의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가자고 했어요.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혼주석에 있는 친구 딸의 예비 시모를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얼굴이라서 놀랍기만 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였더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그랬어요. 문지숙, 너 문지숙이 맞지?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뒤로 낮아빠지려고 했어요. 마치 내가 저승사자라도 됐느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갱년기 증상인지 어쩐지 무식하게 어쩜 그렇게 목소리도 크고 앞뒤 분간도 안 했는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해봤네요. 네가 남 몰래 꼭꼭 숨어있더니 여기서 보게 되냐? 라고 하며 곱게 차려입은 한복의 저고리를 움켜잡고 흔들었어요. 삽시간에 모든 하객들의 집중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거 저런 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야, 이 미친 거사. 네가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잘 살 줄 알았냐? 너 오늘 잘 만났다. 이미 헷가득 돌아버린 저를 아무도 말릴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의 저고리 앞섭을 붙잡고 오도 가도 못하게 했어요. 너 내 동생한테서 뺏어간 돈 내놔. 라고 하자 나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알았으니까 제발 이것 좀 놔요. 돈 줄 테니까 이거 넣으라니까. 그러자 대급박을 크게 때리려는 신용을 하자 움찔하면서 쥐똥만큼만하게 말하더라고요. 까짓 거 그거 얼마나 뗀다고? 2배로 줄 테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저쪽으로 가서 말해요. 이미 하객들과 그 여자 남편이 친구 딸의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쫓아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리니까 제가 큰 소리로 그랬어요. 이 여자 도둑년에다 유부남만 노린 전문 꽃뱀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에 결혼식장 안이 크게 술렁거렸어요. 그 여자는 내 입을 막으며 그러더라고요. 내가 2배로 준다잖아. 얼른 먹고 떨어져. 라고 하며 저를 오히려 사람이 없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정신이 없는 틈에도 사람을 불러서 자기 휴대폰을 가져다 달라고 하더니 제게 직접 돈을 이체를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취잡스러워서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나를 동네 옷을 타시키다니. 내가 2배를 줬으니까 이제 내 앞에서 꺼져. 내가 미쳤냐? 그냥 가면 너무 싱겁잖아. 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과 사진 여러 장을 친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사발을 내버렸어요. 제가 보낸 동영상을 보게 된 친구가 열이 받아서 일장 측에다 그 동영상을 거기에 왔던 모든 하객들이 볼 수 있도록 웨딩 영상 대신에 틀어달라고 했어요. 내 친구라서 그런지 어쩜 그리도 나랑 손발이 딱딱 맞는지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며 뜯어말린 예비신랑과 그 친구들도 그 동영상을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은 아주 오래전에 그 여자가 내 동생은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일부러 찍어서 보낸 거예요. 사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 때문에 제 동생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동생의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공장에서 격리로 있던 아가씨였는데 2천만 원을 속여서 빼앗아가 놓고 제 동생의 남편 협박해서 돈이 안 나오자 동영상을 제 동생에게 뿌리고 도망친 거였어요. 그때 제가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눈에 불을 켠 채로 이 여자를 쫓아다녔는데 한번 잡혀서 혼쭐이 나긴 했어요. 그때도 나한테 붙잡혀서 내가 작사를 내버렸는데 그게 글쎄 나한테도 사기를 치더라고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만들어서 꼭 갚을게요. 그리고 착하게 살게요. 그 뒤로 잠적해버렸어요. 따끔하게 손을 봐줬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쫓지는 않았는데요. 이 화상은 여기서 만나다니 친구 딸의 결혼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거기에 온 모든 하객들이 그 동영상과 사진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으니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었으니 참 볼만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친구 딸도 나와서 이것을 보고 결혼을 안 한다며 뛰쳐나갔습니다. 친구 남편이 하객들에게 그랬어요. 이 결혼은 취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신 축의금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신랑의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 가서 어퍼커트를 날렸어요. 저 대신에 마저 죽사발을 제대로 내더라고요. 제가 황당해하는 그 예비신랑의 아버지에게 그랬거든요. 당신 아들도 당신 씨가 맞나 확인해보세요. 아닐걸요. 이 여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더 보내드릴게요. 그 후로 그 여자는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들었네요. 아이고 고소해라. 친구 딸도 그런 천한 집구석은 넌덜머리가 난다며 결혼을 하질 않기를 천만다행이라고 했다네요. 제 친구가 저에게 그랬어요. 역시 너는 내 친구야. 네가 나를 살렸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92세인 시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참고로 고령이시기 때문에 조금은 판단력도 흐리신 면도 있을 테고 사고방식도 세대가 다르니까 많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위암으로 발병을 하신 지 6년이 지나서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친정엄마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셔서 다들 모르고 지내다가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신 후에야 알게 되었어요. 늘 과묵하시고 가부장적인 성품 탓에 친정아버지를 많이 어려워했지만 늘 건강하실 줄로만 알았던 저와 오빠 입장에서는 망연자실을 했었어요. 오빠 올케가 직장에 다니면서 친정엄마와 함께 병간호를 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타 지역에 있어서 주말마다 친정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빴어요. 그런 생활이 1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버지의 병세는 차도는 없고 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험 진단을 받은 6개월 정도만 살 거라더니 이렇게 오랜 시간을 사시는 게 어디냐며 엄마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시외버스를 타고 친정에 내려가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 주말에 있는 시댁 행사에는 늘상 빠지게 되었어요. 그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신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그러셨어요. 네 아버지는 그대로이시냐? 네, 걱정해요. 수술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 걱정 무슨 걱정이냐? 그 나이에 그냥 죽지 얼마나 산다고 수술을 하냐?
그래봤자 병원비만 들고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 거다. 그 말씀에 제가 서운해서 그랬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가 서운해도 어쩔 수 없다. 사돈을 보면 모르냐? 수술을 하면 뭐해? 회복도 못하고 독한 약으로 버티는데. 어머니, 제 앞에서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던가요. 나도 이런 말이 좋아서 하는 줄 아냐? 나도 86세야.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해봤자 그거 다 말짱한 헛것이다. 그냥 병원에다 생돈을 갖다 바치는 꼴이다. 하나만한 짓에 의사들 배만 불리는 꼴이라니까. 보다 못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아버지도 자식들 고생을 안 시킨다고 죽을 때 되면 빨리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그렇게 빨리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면 그게 사람이냐고요. 어머니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가시나 두고 보겠어요. 뭐시야? 내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냐? 너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 아이고, 제가 나이 드신 분하고 입씨름 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당신은 그런 소리는 듣기는 싫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는 법이라도 있는 겁니까?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지 않는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산 지가 꽤 되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도 웬만하면 시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그것을 아셨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불만이 많으셨어요. 틈만 나면 형님과 식구들 앞에서 제 욕을 엄청 하신다고 들었어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서 그런 일로 제가 일희일비를 하지를 않았어요. 효자인 자식들 덕에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내야만 직성이 풀렸던 시어머니가 그 맛에 스트레스 다 풀고 사셔서 건강하셨으니까요. 그래도 그 연세에 병원에 한 번 안 가시고 그 흔한 골다공증이나 큰 병도 없으시니까 건강에는 자신이 있어 하셨으니 다행이었죠. 시어머니에게는 딸이 둘이나 있었고 며느리도 둘씩이나 있어서 늘 자신만만하고 거칠 것이 없었어요. 시누들도 여느 시누들처럼 미운 짓은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었고 웬만한 것은 애교로 봐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구순이 다가오면서 시누이가 그 일을 의논하자며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엄마 구순이 다가오잖아요. 그 일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봉사를 가는데요. 나 빼고 서로 만나요. 결과에 따를 테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당일 저녁에 큰동생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우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아가씨들 말로는 어머니가 잔치가 뭐 별거 있냐며 다 쓸데없다고 하시면서 돈을 달라고 하셨다네. 돈이요? 어머니가 돈을 쓰실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실까요? 그러게 말이네. 효도는 돈이 최고라고 하셨대. 맨날 드리는 돈인데 왜 그러신대요? 그래도 구순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사진 한 편도 찍어야죠. 사실 어머니 연세도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후회가 될 거예요. 우리가 팔순 때 너무 잘해드렸잖아. 잔치하고 친척들 초대하고 다 남들 좋은 일만 시켰다고.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달라고 하셨대. 그래요? 그래도 한 번뿐인데 괜찮을까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뭐 갖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선물 하나도 필요가 없고 돈으로만 투둑이 주면 그걸로 복지관의 동생들한테 한 번씩 밥도 사주면서 지내시겠대. 그래도 복지관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남들한테 생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시네. 그러자고 하니까 뭐 어쩌겠나.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다니신 복지관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셔서 한 번씩 동장이나 동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와서 인사도 하고 과일도 전해주고 떡도 줘서 잘 먹었다고 자랑도 하셨거든요. 물론 거기 계신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드시라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챙겨주고 어르신 대우를 해주는 게 자식들 입장에서는 고맙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구순일 때는 복지관에서 작게나마 잔치를 해드리자고 형님과 의견을 나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가 없다며 떡 한 조각씩 돌리면 된다고 하셨다니까 뭐 어쩌겠어요. 그러면서 그러셨다네요. 동서, 그런데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그러셨다는데
500만 원씩 달라고 하셨대. 네? 500만 원이나요? 그랬다네.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냐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돈주머니가 무거워야 든든하다고 하셨대. 그래서요? 처음에는 너무 많다고 못 드린다고 했다가 시어머니가 삐져서 그러시더래.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나를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죽고 난 뒤 제사상에 돈 올려놔야 하나도 소용없다 라고 하시면서 딸년들이 이렇게 엄매를 우습게 하는데 며느리들은 오죽하겠냐면서 사흘을 굶으셨다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수록 고집이 세지셔서 오죽하면 아가씨가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나 하고 의심까지 했는데 아니더래. 그래서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소원 성취해드리자고 하는데 동선 어떻게 생각해? 그럼 다 같이 각각 500만 원씩 내면 2천만 원이네요?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 통장에 돈이 꽤 있을 거야. 어머니가 돈을 받기만 하셨지 쓰시진 않잖아. 그러게요. 저는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다들 힘든데 어쩌겠어. 신우들도 눈 딱 감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해드리자고 하는데 어차피 쓰시지도 않고 모아두기만 할 거라면서 말이야. 솔직히 부담이 되는 돈이었어요. 집에 현금이 씨가 말랐거든요. 아직 큰아들도 장가를 가서 집도 하나 장만도 못한 채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제 밥벌이를 못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일찍 퇴직을 한 바람에 눈꼽만한 퇴직금을 어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던 참이었거든요. 남편은 뭔가를 한다고 끊임없이 나가서 나돌아다니지만 그때까지 돈 구경 한번 못 시켜주고 있었어요. 형님, 저는 그 돈 못 해드려요. 그래도 동서는 나보다는 더 낫네. 서방님 헛것을 쫓지는 않잖나. 그런 나도 내겠다고 했어. 어쩌겠어. 어머니가 그 돈을 안 주면 들어눕겠다고 하셨다는데. 형님과 통화를 끝난 후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언니, 500만 원이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저렇게 큰올케한테랑 나한테 돈으로 달라고 하시니까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저희들 불러서 큰오빠도 힘든데 벌써 통장에 500만 원을 넣어서 줬다고 자랑했어요. 더 잘 사는 우리들이 안 내면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한 후에 남편이 아주버니랑 만나겠다며 연락을 했더니 저희 집에 잠깐 들으시겠다고 하셔서 오셨어요. 오신 김에 저녁 식사를 하시고 잠깐 화장실에 가셨는데 아주버니 핸드폰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길래 제가 받았어요. 달봉아, 달식이가 불러서 갔다며? 절대 입도 뻥끗 하면 안 된다이. 내가 널 살리려고 그런 것인게 달식이가 물어봐도 그냥 500만 원 나한테 줬다고 해야 된다이. 어째서 말이 없냐? 달숙이랑 다리도 내가 잘 꼬셔놨는데 네가 거기다 대고 500만 원을 나한테 준 적이 없고 내 돈으로 통장에 찍었다고 하면 그 여시 같은 것이 난리를 칠 것이여. 어여, 말 좀 해봐야. 달식이가 행여라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 내놓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500만 원을 나한테 줬다고 하면 다 따라 살 것인게. 그러면 네가 진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지 않겠냐? 다 너를 살리려고 그런 것인게 내 말대로 해라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500만 원씩 뜯어내서 아주버니한테 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메, 너 누구야? 저요, 봉식이 엄마예요. 뭐시여? 네가 뭔데 내 아들 전화를 받냐? 그게 문제예요? 500만 원 꿈도 꾸지 마세요. 그리고 구순잔치도 꿈도 꾸지 마시고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신우이들한테 보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이 광경을 다 보고 있던 아주버니도 일실직고를 했어요. 형님도 모르는 일이고 아주버니만 알고 있었다더라고요. 형님은 아주버니가 주식과 가상화폐로 적지 않은 돈을 날린 것을 모르고 있다고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나마 형제간에 적당히 오해가 있었는데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어요. 신우들이 시어머니 그런 행동을 묵인했던 아주버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형님과 아주버니가 짜고서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빼내려고 했다고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제가 신우들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다고 욕을 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장남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준답시고 500만 원씩 삥을 뜯어서 아주버니에게 몰래 주려고 했는데 들통이 나버렸으니 저 때문이라며 저를 미워 죽고 못 살았어요.
시누이들은 시누이들대로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용돈이며 생활비들을 다 아주버니와 형님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며 더 이상 땡전 한 푼도 못 드린다고 서운을 해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아주버니와 형님 간에도 싸움이 잦아지게 되었는데요. 두 분이 결국엔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가족 간의 전쟁이 난 통에 구순잔치가 웬 말인가요? 장남에게 돈을 몰아주려다가 자식들 간에 쌈질만 시키고 장남 이혼까지 당하고도 장남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게 되었으니 화병인지 어쩐지 몸져 누우셨어요. 시누이들은 그것도 꾀병이라며 한동안 시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저도 안 갔어요. 저만 보면 웬수라고 하시는데 없던 병도 생길 판이었는데 가면 뭐하나요? 남편이 간간히 내다봤어요. 아주버니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며 남보도 됐고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고 폐렴까지 와서 2달 동안의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남편 시누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평일에 시누이들이 돌아가며 병간호를 하고 주말에는 저와 남편이 병간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우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네 아버지가 위암으로 있을 때 자식들 고생을 시키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했던 말을 후회한다. 다들 나만 보면 오늘도 안 죽고 살아있다며 눈치를 주는구나. 어머니 설마 그러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 들었단께. 내가 잠든 줄 알고 간호사한테 달속이랑 다리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가 감기로 입원을 했는데 왜 갈수록 더 상태가 나빠져요?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폐렴으로 진행되어서 약물을 투여해도 그 부작용을 못 견디시니까 저 상태로 계속 사실 수도 있어요. 뭐요?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요? 좋아지든지 해야 믿고 병간호도 할 게 아니에요. 글쎄요. 환자분보다 가족분들이 더 힘들죠. 지금 태어나면 바로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태어나면 위험한데 그냥 저 상태로 오래 계시다가 가신 분들도 봤어요. 뭐라고요? 아휴, 가망이 없다면 이젠 사신 만큼 사셨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더 낫겠네. 라고 하며 누워있는 엄마보다 자신들 처지를 더 비관했다네요. 그래서 속으로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누구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그러세요? 딱 그 어머니의 그 딸이네요. 그래도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니까 참 안 됐던 생각이 먼저 앞섰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신다는 연락에 잽싸게 집으로 향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아직 집들이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에 오시는 것은 그때가 3번째였습니다. 신혼집을 정했다는 소식에 집을 보러 오셨고요. 그 다음은 제가 장만한 신혼살림이 다 들어봤다는 말을 듣고 보러 오셨어요. 그 후로 결혼식을 올린 후론 처음 오시는 거라서 신경이 무척 쓰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얼른 가서 늘어놓고 왔던 방 정리도 좀 해야 하고 냉장고에도 장을 봐서 채워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과일이랑 비싼 고기도 넉넉히 사가지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어요. 한참 정신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치우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 두 손에는 김치통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그냥 오시지 이게 뭐예요? 아니, 내가 이걸 들고 오느라 죽을 고생을 했다. 너희들이 뭘 먹고 사는지 내 눈으로 봐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어요? 전화를 주셨으면 바로 마중을 나갔을 텐데요. 뭐 택시를 타고 오면 코앞인데 그러냐. 이건 일도 아니다. 내가 이거 해오느라 몇 날을 고생했는 줄이 아냐. 제게 커다란 김치통 2개를 넘겨주시면서 거실로 들어오셨는데 삥 한번 둘러보시더라고요. 잘 해놓고 사네. 이제서야 사람이 사는 집 같구나. 저번에는 가구와 전자제품만 탈렁 들어와서 보기 그렇더니 아이고, 내 아들도 진짜로 장가를 갔나 싶고. 제가 김치통을 주방 쪽으로 낑낑대며 들고 갔더니 따라오시면서 냉장고를 냉큼 열어보셨어요. 이게 뭐냐? 둘이 살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 네? 왜 어머니? 뭔 놈의 냉장고 이렇게 가득히 쌓아놨니? 냉장고도 숨을 쉬어야지. 그러시면서 하나 둘씩 싹 다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오는 길에 장 좀 봤어요. 고기도 사왔으니까 고기 구워서 맛있게 저녁 식사해요. 그런데
저를 밀치고 계속해서 냉장고 속을 다 끄집어내고 반찬통 하나하나씩을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이건 뭐냐? 네, 그건 무장어째예요. 엄마가 직접 담그신 건데 참기름에 무쳐 먹으면 맛있어요. 제 말에 무장어째 하나를 집어서 드시더니 텟텟거리며 개수대에 뱉고 난리셨어요. 에그머니나, 이렇게 짠 걸 어떻게 먹냐? 우리 덕순이 이런 거 못 먹는다. 짜게 먹으면 병 나는 거 모르냐? 어여 이거 치워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장아찌가 원래 그런 거죠. 밥 반찬인데요. 오빠가 이거 맛있다고 얼마나 잘 먹는데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이런 걸 반찬이라고 내놓으면 되겠니? 먹을 게 날리고 날렸는데 하필 이런 짠 것을 내놔. 잔말 말고 이거 버려라. 솔직히 황당했어요. 친정엄마가 해다가 준 반찬인데 버리라니. 남편과 제가 얼마나 잘 먹는 건데. 그래도 일단 더 이상 태꾸했다가는 더 큰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일보후진했어요. 남편과 결혼을 맘먹을 때부터 시어머니와는 잘 지내보겠노라고 다짐을 해왔으니까요.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너는 세상이 투쪽이 나기 전에는 시어머니 비위는 못 맞추고 살 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늘 예외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냉장고 속을 다 들여다보면서 반찬 뚜껑을 열어보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뭐 반찬 하나쯤이야 눈치껏 치우면 되지. 가신 뒤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쯤이 아니고 줄줄이 사탕이었어요. 마른 반찬 멸치부터 해서 돼지고기 장조림까지 다 열어보시고 맛도 보시면서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나는 돼지고기 장조림은 또 처음 본다. 뭐 이런 것도 다 했다냐? 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돼지고기지만 소고기 맛이 나요. 오빠가 저보다 더 잘 먹어요. 그거 다 오빠가 다 먹은 거예요. 그러자 한 입 드셔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입맛만 버렸다. 이런 싸구려를 내 아들한테 먹였냐? 그래도 장조림은 소고기야. 내가 해왔으니까 이것도 치워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어머니, 입맛이 무슨 소용이에요? 저랑 오빠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만 열어보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승사자같이 차가운 눈초를 저를 쏘아보며 그러셨어요. 뭐야?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어디 한번 나랑 해보자 이거요? 그때서야 앞불싸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여기는 제 구역이에요. 자꾸 제 허락도 없이 냉장고 검열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모두 다 저희 친정엄마가 애써서 하는 음식들이에요. 어머니 입맛 안 맞아도 제 입맛에는 맞으니까 치우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냉장고를 하나 더 사거라. 네가 먹을 것하고 내 아들이 먹을 것을 따로 분리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해온 반찬이랑 김치는 어디 놓란 말이냐? 나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내 아들 입에 들어간 거는 이런 것들과 함께 먹일 수는 없다. 알았냐?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제 주방이라고요. 그래? 네 주방이고 네 구역이라면서 왜 죄다 네 친정엄마가 해단 준 것들로만 냉장고가 채워졌냐? 내 아들이 이딴 거 이런 식으로 안 먹였다. 네 엄마는 네 구역에 들어와서 네가 먹을 것들로만 가득 채워도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냐? 참 우리 시어머니 말씀 한번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어쩜 조근조근하게 나름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득을 당하겠더라고요. 아이고 만만치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제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래도 친정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요. 어머니 입맛 안 맞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듣는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냉장고 속을 다 네 입맛대로 채워넣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겠니? 내가 해온 반찬들을 넣어야 하니까 여기 냉장고 윗칸들은 다 비워라. 어머니 어떻게 비워요? 일단 잠시 김치냉장고 넣어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하늘에서 천둥이 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불이 나는 줄 알았어요. 매야?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온 줄 아냐? 김치 냉장고 넣는다고 했냐? 아이고 천불이네 라고 하시며 냉장고 앞에 있는 저를 밀치시며 냉장고에 있던 반찬 통들을 싹 다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들고 오신 각종 반찬 통들을 넣어두셨습니다. 이건 새 반찬이니까 바로 상에 두고 먹고 네가 먹을 반찬이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던지 알아서 해라. 자기 입만 입인가? 결혼을 했으며 자기 신랑 입맛도 맞춰줘야지. 그래야 장가를 가는 맛이 있지. 안 그러냐? 저를 아주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몹쓸 여자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더 대꾸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그냥 참아야지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잘 참아내자고 마음을 먹은 김에 참기로 했어요. 구운 소리도 않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끄집어낸 친정 엄마표 반찬들을 임시적으로 김치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새 김치통을 하나 꺼내서 손가락으로 찢어 드시더니 그러셨어요. 아이고 뭔 놈의 젓갈이랑 석화 냄새가 많이 난다냐 라고 하시며 이거 푹 더 익혀서 찌개나 씻어서 김치전이나 해먹어라. 냉장고에 넣어두기가 아깝다. 내가 가져온 김치는 아껴 먹어라 라고 하시며 엄마표 김장김치였는데 이거라고 주막바닥 한 귀퉁에다 밀어놓으셨어요. 그걸 보니까 열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는 못해요. 왜 함부로 저희 친정엄마가 담가다 주신 김치인데 그러세요? 뭐지 어째? 너는 저런 김치도 맛있는 모양인데 내 아들은 그렇게 싸구려 입맛 들이게 하지 마라. 무슨 말씀이세요? 싸구려라니요? 오빠가 저 김치가 맛있다고 잘 먹어서 엄마가 더 가져다 주신 거라고요. 속일 것을 속여라.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시겠다. 잔소리 하지 말고 이리 와봐.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열받은 김에 저도 나오는 대로 말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속고만 사셨어요. 어디 함부로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세요? 네가 네 엄마가 해다 준 반찬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난 솔직했을 뿐이다. 다음에 내가 왔을 때도 이 모양이면 난 안 참는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한테 먹는 거 하나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랑은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냉장고를 하나 더 사서 따로 분리를 하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내놓은 친정 엄마표 김치를 다시 김치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꼬락서니를 보니까 네가 아무래도 시집살이를 좀 해야 할란가 보다. 네 귀를 죽여놔야 내 아들이 길을 펴고 살 거다니냐. 요새 것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뭐하고 아직까지 퇴근 안 하고 있는지 괜히 남편이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아까 마트에서 사왔던 과일을 씻었다가 시어머니 앞에 갖다 놨더니 그러셨어요. 내가 당분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네? 살림하는 법이요? 너는 이씨 집안 며느리야. 이씨 집안 풍습을 따라야지. 네가 네 엄마가 해다 준 반찬과 김치들을 다 끄집어냈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할 일만은 아니다. 장맛도 다 집안마다 다른 법이거든. 하물며 음식 맛이 같겠냐? 이젠 네 친정엄마가 여기 오실 필요가 없다고 전해드려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씨 집안 며느리는 시어머니 내가 풍습과 음식 맛을 전해줘야지. 안 그러냐? 앞으로 네가 살림을 제대로 할 때까지 당분간 너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친정엄마한테 음식 같은 건 해오지 마시라 해라. 어머니, 저는 박씨 집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건 변함이 없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여기 오시고 안 오시고는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최고예요. 강요하지 마세요. 네가 아직까지 키가 세서 나한테 그러는데 온순해질 때까지 내가 자주 너를 가르쳐야겠어. 그러시면서 또 얼척이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제대로 음식을 할 줄 알게 될 때까지 내가 반찬이랑 김치랑 해다가 받지 마. 내 아들은 내가 해준 반찬이랑 김치만 먹는다. 그러니까 반찬값으로 매달 100만 원만 돈을 보내라. 네? 반찬값을 보내라고요? 그래, 넓으냐?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가 아들을 제게 맡긴 값으로 매달 200만 원을 주세요. 뭐야? 이거 말한 것 좀 보게. 네가 내 아들이 좋다고 같이 살면서 왜 돈을 달라고 하냐? 재워주고 밥 주고 하숙비라고 생각하세요. 아들과 한 입을 덮고 잤는데 그 정도면 싸게 먹힌 거죠. 그러면 저도 반찬값 드릴게요. 뭐시 어째? 감히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냐?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잘 됐다 싶어서 들어오는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러자고 결혼하자고 했냐? 다 너 때문이야. 뜻밖의 봉변에 놀란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어머니도 경악을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내 손바닥 세리를 맞고서는 멍청하게 그랬어요. 자기야, 왜 그래? 무섭게. 저는 푼이 안 풀린다는 듯이 허리에 두 손을 얹고 씩씩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네가 결혼 전에 나한테 그랬어 안 그랬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고상한 분이라고. 그런데 이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쳤네. 이 결혼 무효야. 알아들었어? 기가 막히다며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께 그랬어요. 어머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숙비 200만 원을 보내시면 거기에서 반찬값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 하시고 돌아가세요. 안 그러실 거면 다시는 여기 오시지 마세요. 이런 썩을 것이 있나? 200만 원? 내가 못 준다면 어쩔 테냐? 그러시면 가져오신 반찬이랑 김치를 도로 가져가셔야죠. 다시는 이딴 거 들고 오시면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다시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김치통이랑 반찬들을 탁 끄집어내서 현관문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말만 듣고서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너 상당히 싸가지가 없다. 나도 너 같은 것은 딱 질색이니까 너도 짐 싸들고 네 집에 가라. 그래? 짐은 네가 싸들고 가야지. 여긴 내 집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그때서야 머리 회전이 되었는지 머리를 젖짜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내 낯도 있는데 대충 좀 해라. 미쳤냐? 내가 너를 만난 죄밖에 없는데 왜 네 엄마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살란 말이냐? 우리 아빠를 부르기 전에 빨리 꺼져라. 가면서 네 엄마도 모시고 나가. 남편이 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천불이다면서 얼른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시기가 바쁘게 남편은 제게 바로 무릎까지 꿇으며 잘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너를 평생 공주마마로 떠받들고 살겠다고 맹세했는데 용서해줘.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 그래서 제가 유예기간을 3개월 정도 줬습니다. 반성을 하니까 기회는 줘야죠. 어떻게 했는지 3개월 동안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시댁 모임에도 남편만 갔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한 흔적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함께 살고는 있는데요. 얼마나 오래가나 두고 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